연말 연시를 맞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지도 관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새해 정치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밝혔죠. 내일 검경수사권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그리고 유치원 3법 등을 상정한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한번 동물국회가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패스트트랙 법안이 7개였어요. 이제 선거법 통과됐고 이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이 통과됐으니까 5개 남았습니다. 5개가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 3법 3개하고 네, 맞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네. 그게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안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선거법 때는 상당히 좀 이제 충돌이 좀 있었고 네. 생각보다 그 공수처법 통과 때는 좀 덜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 내일 이제 상정하면 그렇게 뭐 동물국회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필리버스터보다는 이제는 이제 그 필리버스터라는 게 별로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이미 한국당도 4+1 협의체보다 이제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전 큰 충돌 없이 그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 국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분명한 입장을 아직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필리버스터 하겠다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선거법, 공수처법은 굉장히 많이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잖아요. 근데 남은 그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물론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조금 뭐 서로 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지만 크게 이 견해가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 선거법과 공수처법 보셨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 국민들 별로 관심 없어요. 또다시 자유한국당이 동물국회 재현하면서 저런 그 시간만 자꾸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도 뭐 내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원내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좀 협의를 했으면 내부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예전처럼 동물국회가 재현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에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취임사에서 뿌리부터 바꿔내겠다라고 했는데 뭐 대대적인 파격 인사가 있을까요? 글쎄 뭐 어느 정도까지 인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일부 언론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들, 그 청와대가 좀 관련돼 있는 이런 수사들을 하는 이러한 검사들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전 상당히 자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뿌리부터 뽑아내겠다, 바꿔내겠다 이 얘기도 했지만 또 줄탁동시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줄탁동시라는 게 병아리도 그 안에 이제 부화하기 위해서 깨고 밖에서 어미닭이 깨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완전히 외부로부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검찰 스스로도 개혁에 동참이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인사가 지금 뭐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으로 치달을 정도 인사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도 그 얘기를 했는데 검찰청법 34조에 보면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이나 검사를,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를. 근데 이제 의견을 들어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의견을 들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가 그 검찰청법에 있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검찰총장의 의사를 좀 반영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물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다라고 애써 강조했습니다만 좀 그래서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파격적인 인사로 해서 완전히 검찰과 청와대 또는 검찰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일단 좀 인사를 지켜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사 관련해서 한 보도가 나왔죠. 추 장관께서 취임하신 지 하루 만에 청와대 인사 관련 어떤 소식을 전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이제 장관 측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처음 했던 측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네. 하고 있고 법무부하고 청와대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가을부터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수사,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수사, 그다음에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울산시장 하명 수사 뭐 이런 네.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과의 싸움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권력의 핵심부까지 수사를 하고자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그
정부 여당의 시각과 그다음에 빨리 이걸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추미애 장관을 빨리 임명을 해서 최대한 빨리 법무장관의 인사권을 좀 활용을 해서 수사에 좀 제동을 걸자라는 측이 그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여전히 교수님하고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면서 충분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싶은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수족이나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수사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영향을 미치는 하는 인사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도 나왔던 것처럼 이미 청와대 인사 초안을 넘겼을 개연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경찰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검사 간부급 인사 한 120 명에 대한 네. 세평을 모았다. 네. 이런 것도 충분히 청와대로서는 지시를 해서 가능성이 진행이 있다. 됐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구도가 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처음에 출발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난해 7월 25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해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도 지난 정권에서 댓글 사건으로 밀려났다가 검찰총장까지 발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적폐수사를 잘해왔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조국 사태 때 완전히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하나의 고리로 해서 갈라졌단 말입니다. 근데 현재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이른바 반대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회에서 결정되는 법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단지 최근에 그 이제 인지한 사건 무조건 통보해라 이 문제 가지고 검찰이 이의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좀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또 이제 추미애 장관이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검찰 전반적인 걸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검찰총장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그게 협의가 됐건 의견을 듣는 것이건. 근데 검찰청법을 정확히 보면 협의란 말은 없어요. 의견을 들어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의견을 들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라는 건 이제 검사의 보직 또는 임명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물론 하는 건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에요.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되자마자 그런 파격적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겠습니다. 봐요. 왜냐하면 또 추미애 의원도 정치인 출신이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여러 맥락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또 청와대가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저는 그래서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그러나 검찰 개혁이라는 건 분명히 이제 시대적 정신을 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잘 조율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부터 되짚어보고 싶은데요. 야당 심판이 될 것이다, 정권 심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통상 대통령 임기가 이 정도 왔을 때 총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권 심판에 대한 기류가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연말 연초 이렇게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봤잖아요. 현재는 근데 여전히 그 야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50%대 중반 정도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독주하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건 한 30% 중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이런 영향이 좀 계속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를 보면 부정 평가가 한 40% 중반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기관마다 틀립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25%에서 30% 초반대. 그 대통령의 부정 평가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심판, 여당 심판에 대한 그 차이,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마지막 그러니까 그 대통령 탄핵 이후 몰락됐던 보수에 대한 반성과 인적 쇄신이라는 마침표에 대해서 제대로 못 찍고 지금까지 와서 이런 갭이 있는 것 같고 이거를 남은 한 100일여 동안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 갭을 극복해서 민주당과 여당과 호각세를 보일 수 있느냐 아니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게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여권 심판, 야권 심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 2시에는 새로운 보수당이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요. 네. 안철수 전 의원께서도 이제 정계 복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새로운 보수,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이나 빅텐트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새보수당이 창당을 하는데 새보수당은 지금 유승민 의원이 지금 주도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유승민 의원이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6일인가 황교안 대표가 대통합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유승민 대표에게. 그런데 최근에 황교안 대표의 여러 가지 스탠스나 이런 걸 보면은 통합과 좀 멀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유아무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로 봐도 그렇고. 네. 특히 이제 탄핵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물론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제 급해지니까 현실 정치로 더 다가가면은 탄핵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으나 최소한도 정치라는 게 가장 최소의 명분이 필요하다면 유승민 의원이 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탄핵의 강을 걷는자, 탄핵에 어떤 입장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한국당의 기류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특히 황교안 대표의 스탠스로 볼 때 그러한 거를 정리하거나 뭐 반성하거나 이런 부분은 안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보인다면 이 통합이 급무살을 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희한하게, 이상하게 말이죠. 네. 그래서 지나치게 강경투쟁 그리고 이런 걸로 가는 측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당장 보수대 통합이 될 가능성은 현재 낮다. 그러나 물론 선거가 더 임박할수록 다른 변수와 맞물리면서 또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지금 현 단계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안 전 의원께서도 이제 돌아온다고 했고, 근데 유승민 의원은 우리의 창당 정신에 아직도 동의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식으로 약간 회의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한국당의 경우도 사실 이 어떻게 보면 간복이라고 할까요? 네.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총선 전에 어느 정도 보수 대통합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 야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총선 결과에 대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주문과 당위에 대해서는 다들 갖고 있습니다만은 방법론에 들어가면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리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남은 100일 동안 이게 정리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현재 안철수 대표, 유승민 전 대표,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 체제가 뭉쳐서 소위 말하는 반문연대 빅텐트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영남과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지역에서 과연 그 여당과 붙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아직은 퀘스천 마크인데 이렇게 갈려져서 선거를 치르면 결과는 굉장히 회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안철수 대표 전 귀국 메시지 아직 귀국은 안 했습니다. 새 메시지를 네. 하면서 정계 복귀하면서 8년 전 내가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암담한 상황이다. 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저는 현재 있는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오늘 출범하는 새보수당,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를 위시한 또 다른 제3의 당 이런 것들이 당분간 쉬운 시간 내에 이 무언가 통합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 선거라면 각 후보가 정리해서 통합을 하면은 그렇죠. 네. 이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리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총선이라는 거는 253개 지역구에서 각각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중앙에서 선언적으로 통합을 한다고 해서 과연 밑바닥까지 효과를 미칠 수 있느냐 이런 점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100일 남은 시점이라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이 촉박한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총선에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 총선처럼 안철수 대표가 본인 혼자 힘으로 국민의당이라는 제 정당을 가지고 그 정당이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런 방식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총선은 민주당을 대항해서 과연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제 야당들이 그 통합을 해서 총선에 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여기서 박빙 선거가 예상이 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군데에서 보수표가 갈린다. 혹은 여기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당이 또 가서 표를 간다. 이러면 안철수 대표가 총선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의 영향치하고는 상관없이 민주당과 제 야당, 나머지 야당과의 결과에 있어서는 이 표 분산을 통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선거법이 적용이 되면서 정치정의 변화가 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창당 작업 준비 중인 이 비례자유한국당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과반 의석
이제 확보가 네.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요. 예. 현재 의석을 기준으로 하고 또 현재의 이제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의 그 의미를 뭐 완전히 과소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선거 결과가 우리 유권자들, 우리 뭐 이른바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예상하는 것과 많이 빗나갔었어요. 지난 총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 총선 때 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네. 선거 앞두고. 근데 네. 새누리당이 제1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비례자유한국당을 말씀하셨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한국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으로 한국당이 생각한 쪽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오히려 지역구 표에 더 간표 요인으로 작용해서 의외의 결과를 도출할지 아직 알 수 없는데 양쪽의 가능성이 다 있어 보이긴 하는데 최소한도 지금 비례대표, 비례정당의 예를 드는 몇 나라들이 있어요. 뭐 알바니아, 레스토, 베네수엘라 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그 나라의 정치 체제는 그 나라의 유권자의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유권자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부에서 자꾸만 그 비례자유한국당 얘기를 하면서 그 알바니아 예를 자꾸만 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비례자유한국당의 전 그 출연은 불가피해 보이고 네. 단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한국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 역시 종로를 꼽을 수 있겠죠. 황교안 대표께서 저번에 이제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처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전부 다 종로를 가는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더한 험지도 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과연 더한 험지 어디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기자분들이 이제 전망하는 것처럼 지금 이낙연 총리가 출마할 거로 예상이 되는 그리고 그렇죠. 그 두 명의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까지 합치면 뭐 세 명까지 네. 나온 그 가장 상징이 큰 종로를 꼽을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지역별로는 뭐 종로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총선이라는 거는 각각의 이제 대진표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당의 뭐 영입 후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비중이 있는 후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지역구 선거를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보면서 아마 험지를 규정할 것 같다는 점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 의견에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상황을 뚫고 나가고 국민들로부터 그나마 지지를 좀 회복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이 통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낙연 총리와 함께 그 종로에서 진검승부를 벌이는 게 본인이 말씀하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험지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종로가 한마디로 빅매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종로를 자꾸 험지다 하는데 과연 한국당 입장에서 진짜 종로를 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정세균 후보자께서 지금 재선을 하시긴 했지만 그전에는 계속 그 한국당 텃밭이었단 말이죠. 종로는 이제 굳이 따지면 물론 이제 새로운 인구도 많이 유입됐지만 대단히 네. 보수적인 동네예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보수 후보들이 많이 당선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 험지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한국당에서. 단지 중요한 게 이낙연 총리가 이제 만약에 출마한다면 그 자체가 험지가 되는 거죠. 이낙연 그렇습니다. 총리가 워낙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이기 때문에 예. 상대가 굉장히 강하면 그것도 험지인 것이거든요. 지역적으로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것도 험지가 될 수 있지만 지역 정선 유리하다 하더라도 상대방 후보가 너무 세면 그게 험지가 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험지가 될 수 상대적인 있는 거죠. 곳이겠네요. 선거는 모든 게 상대적 아닙니까? 네. 현재 또 우리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에다가 다수대표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승자 독식 얘기도 나오고 그걸 이제 보정하고자 연동의 비례대표를 만들고 이랬던 건데 뭐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전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게 종로 1번 종로는 충분히 험지일 수 있다. 근데 더한 험지는 글쎄 어딜까요? 호남일까요?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 같고 뭐 정치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출마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빅매치 이상의 의미를 네. 갖고 그중에서 패배한 후보는 굉장한 그 정치적 타격을 타격을 받을 수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예. 한편 총선 불출마 얘기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던 장관들이 또 한국당에서는 특히 PK를 중심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불출마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제 불출마는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철희 표창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
혁신의 기운을 만들고자 하는 불출마가 있고 예. 최근 들어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원혜영, 백지연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불출마의 성격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입각해 계신 국무위원분들이 이제 불출마하는데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죠. 예. 성격이 다른데 민주당은 굉장히 그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 호의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순을 따라서 쭉쭉쭉 불출마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거기를 메꿀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이게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보수 야권이 처해 있는 상황, 어려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성이 보여지는 불출마도 일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예. 당 내에서 그런 불출마에 대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화답 성격의 불출마가 아직 예. 없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봐야 자유한국당의 이 불출마의 진정성이 예. 국민들한테 가슴에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주공산이 된 이들 지역구 누구에게 더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한국당의 경우를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양쪽 다. 전체적으로요. 그야말로 상대적이죠. 근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의 불출마 지역이 되게 PK에 몰려 있어요, 지금. PK 지역은 대체로 한국당이 우세했는데 지난 예.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약간 기류는 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PK 지역이 부산 경남 지역이잖아요. PK 지역이. 거기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보다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6명이 불출마 선언했어요. 지금 그 지역에서.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굉장히 호각세를 이룰 것 같고 호각지세를 PK. 근데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는 한국당의 지금 불출마 선언이 없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조건부 불출마 선언했어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예. 불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 이 지역들은 민주당으로서도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불출마를 한다는 게 뭔가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박 대변인 말씀처럼 현재 한국당의 불출마 선언은 그런 감동을 아직은 잘 주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불출마 선언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레면 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실 겁니다. 확실한 변화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전 2년 반 이상 넘어갔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국민 통합이나 뭐 새로운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들려온 소리나 아니면은 대한상에서 있었던 신년사 등을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그리고 새로운 변화 이런 걸 화두로 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주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교착돼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얘기는 더 이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를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기관 개혁, 그다음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시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 메시지도 많이 나올 건데요. 경제 관련해서도 많이 혹시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나요? 경제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권력기관 개혁 얘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물론 뭐 하겠지만 이제 의사는 나오겠지만 경제가 결국 선거를 좌우합니다. 결국 네. 민생 경제가 네. 그리고 선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경제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국민들이 밝게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경제 성장, 명목 성장 이런 것들, 수출이 지난해 또 많이 감소됐단 말이죠. 네. 아마 경제에 대한 언급도 꽤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